어머님, 저 잠깐만이라도. 나가라. 어머님, 저는 갈 데가 없어요. 우리 집 사람 아니다. 그거 들고 나가. 서연은 방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반지하의 천장은 낮았고 형광등은 자꾸만 깜빡였지요. 젖은 외투에서 물비린내가 올라왔습니다. 손끝은 얼어붙어 감각이 둔했습니다. 그녀의 무릎 위에는 보자기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매듭이 유난히 단단했습니다. 한번 묶고 끝낸 매듭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는 손을 멈추고 다시 고쳐 묶고 또 눌러 매만졌던 흔적이 남아 있었지요. 서연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매듭을 푸는 순간 천이 사각하고 울었습니다. 그리고 보자기 틈 사이로 봉투 모서리가 잠깐 드러났습니다. 붉은 도장 자국이 반쯤 찍힌 종이었습니다. 서연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가슴이 먼저 내려앉고 목이 먼저 잠겼습니다. 손이 떨려 매듭이 더 조여드는 것만 같았지요. 그녀는 그 종이를 제대로 보지도 못한 채 다시 천을 덮어버렸습니다. 왜 지금 이런 것이? 왜 하필 저 사람이? 서연은 그 질문을 삼키고 말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시간은 뒤로 물러났습니다. 눈발이 날리던 그날의 마당으로 말이지요. 한국시 외곽 낡은 단독주택 마당이었습니다. 대문은 삐걱대며 열렸고 찬바람이 앞마당을 훑쳤습니다. 바닥엔 얇은 얼음막이 깔려 있었습니다. 발을 디디면 사각하고 울리는 그런 겨울이었지요. 서연은 작은 가방 하나를 등에 메고 서 있었습니다. 손잡이 낡은 캐리어는 바퀴가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바퀴를 억지로 끌고 들어왔습니다. 어깨가 자꾸만 움츠러들었습니다. 마당 한가운데 명자가 서 있었습니다. 두꺼운 외투를 여미고 있었지만 손등은 드러나 있었습니다. 손마디가 굵었습니다. 오래 버틴 사람의 손이었지요. 명자의 눈은 서연을 똑바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 시선이 대문 기둥을 한번 훑고 마당 끝 장독대를 한번 훑고 다시 서연의 발끝으로 떨어졌습니다. 눈이 마주치기 직전 그녀는 고개를 아주 조금 틀었습니다. 그 작은 움직임이 이상하게도 더 차갑게 보였습니다. 서연이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말을 꺼내기 전에 목이 먼저 떨렸습니다. 어머님, 저 잠깐만이라도.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명자의 목소리가 날아왔습니다. 바람보다 먼저였습니다. 나가라. 한마디였습니다. 짧고 단단하고 칼날 같았습니다. 서연의 손이 캐리어 손잡이에서 미끄러졌습니다. 손바닥이 얼음처럼 식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손잡이를 잡으려 했지만 손가락이 말을 듣지 않았지요. 어머님, 저는 갈 데가 없어요. 서연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낮아서 더 처절했습니다. 사람이 자존심을 접고 부탁할 때 목소리는 그렇게 바닥을 기지요. 명자는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발자국이 얼음 위에서 사각 울렸습니다. 그 발자국 소리가 서연의 마음 위에서도 같은 소리를 냈습니다. 명자의 손이 서연의 가방끈을 스쳤습니다. 밀어내려는 듯한 손짓이었지만 실제로는 아주 잠깐 멈칫했습니다. 그 손끝이 떨렸습니다. 서연은 그 떨림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으니까요. 대문 밖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동네 이웃 둘이 담장 너머로 얼굴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눈빛은 호기심으로 번들거렸고 입김은 하얗게 피어올랐습니다. 서연은 그 시선을 느끼는 순간 뺨이 먼저 달아올랐습니다. 명자는 그 시선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더 크게, 더 차갑게 말했습니다. 마치 누군가에게 들리라고 일부러 말끝을 세웠지요. 우리 집 사람 아니다.
서연의 귀가 멍해졌습니다. 사람이라는 단어가 그날따라 더 아프게 박혔습니다. 집 밖으로 쫓겨나는 것보다 사람 밖으로 밀려나는 기분이었으니까요. 서연은 한 번 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은 아직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눈동자가 유리처럼 탁해졌습니다. 저 잘못한 거 있으면 고치겠어요. 제발. 명자의 입술이 아주 조금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떨림을 곧장 삼켜버렸습니다. 그리고 뒤돌아 안쪽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그 손에는 보자기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새 것도 아니고 누더기도 아닌 이상하게 깨끗한 보자기였습니다. 매듭은 지나치게 정갈했습니다. 미운 사람에게 던질 물건치고는 너무 정성이 들어가 있었지요. 명자는 보자기를 서연 쪽으로 던졌습니다. 정말로 던졌습니다. 팔꿈치가 굽혀졌다 펴지며 보자기가 공중에서 한번 회전했습니다. 툭! 보자기는 서연의 발끝에 떨어졌습니다. 얼음 위에서 미끄러지지 않게 딱 그 자리에서 멈췄습니다. 그 우연 같은 멈춤이 더 섬뜩했습니다. 서연은 멍하니 내려다봤습니다. 보자기 모서리가 살짝 벌어지며 봉투의 끝이 한번 빛을 받았습니다. 붉은 도장이 찍힌 자국이 잠깐 스쳤습니다. 서연은 그것이 뭔지 알기 전에 본능적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그 순간 명자가 서연의 손등을 툭 쳤습니다. 막는 손길이었습니다. 차가웠습니다. 겨울 바람보다 차가웠지요. 그거 들고 나가. 명자는 서연의 눈을 보지 않았습니다. 보지 못한 것이 아니라 안 본 것이었습니다. 그 차이는 참 잔인합니다. 서연은 보자기를 품에 끌어안았습니다. 천이 젖은 외투에 닿아 축축해졌습니다. 그 촉감이 이상하게도 더 선명했습니다. 마치 누군가의 마음을 만지는 것처럼 말이지요. 대문 밖에서 누군가 웃는 소리가 났습니다. 짧고 가벼운 웃음이었습니다. 서연은 그 웃음이 자신을 향한 것임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숨이 한번 끊겼습니다. 명자는 등을 돌렸습니다. 문턱을 넘기 전에 그녀의 어깨가 아주 잠깐 내려앉았습니다. 외투 안쪽에서 무언가를 꾹 누르는 동작이 보였습니다. 약봉투인지 종이 쪽지인지 서연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그 손이 잠깐 가슴팍에서 멈췄습니다. 서연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보자기 매듭이 손바닥에 닿았습니다. 단단했습니다. 지금 풀면 뭔가가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서연은 그 자리에서 매듭을 풀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칼처럼 꽂혀 있었고 명자의 한마디가 여전히 공기 속에 남아 있었으니까요. 서연은 보자기를 들고 대문 밖으로 한 걸음 나갔습니다. 발밑에 얼음이 다시 사각 울었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끝났다고. 하지만 말이지요. 서연은 꿈에도 몰랐을 것입니다. 지금 그녀 품에 안긴 그 보자기 매듭이 이 집안의 모든 오해를 풀어버릴 열쇠가 될 줄은 말이죠. 법원 복도는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난방은 돌고 있었는데도요. 사람들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그 차가움이 더 깊었지요. 한국가정법원 이혼 조정실 앞이었습니다. 복도 바닥은 반질거렸습니다. 구두 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30대 중반의 며느리는 벤치 끝에 앉아 있었습니다. 패딩은 얇았고 지퍼는 잘 물리지 않았습니다. 손등은 갈라져 하얗게 일어났습니다. 장갑이 있어도 소용이 없었지요. 그녀의 무릎 위에는 서류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봉투 모서리가 달아 있었습니다. 이리저리 만지작거린 흔적이었습니다. 입술은 마른 종이처럼 갈라졌습니다. 조정실 문이 열렸다 닫혔습니다. 사무적인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사람들은 서둘러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서로를 지나쳤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들면 눈물이 나올까 봐요. 눈물이 나오면 끝일까 봐요. 끝나면 정말로 갈 곳이 없으니까요. 문 옆에 서 있던 남편이 서류를 넘겼습니다. 30대 후반의 남편이었습니다. 외투는 멀쩡했고 구두도 깨끗했습니다. 그 깨끗함이 더 잔인했습니다. 그는 그녀를 보지 않았습니다. 보지 못한 게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고개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서로 눈이 닿을 틈이 없었지요. 그녀는 봉투 안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종이 위에는 큼지막한 글자가 찍혀 있었습니다. 도장이 눌린 자리는 유난히 붉었습니다. 그 붉음이 마치 상처 같았습니다. 서류를 쥔 손이 떨렸습니다. 손이 떨리니 종이도 떨렸습니다. 그 떨림이 그녀의 심장까지 흔들었습니다. 숨을 들이켜도 목이 막혔지요. 상대방은 합의하십니까? 조정위원의 질문이 날아왔습니다. 5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말투는 공정했지만 눈은 바빴습니다. 오늘만 해도 수십 번 했을 질문이었지요. 남편이 먼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치 택배 서명하듯 가볍게요. 그리고 펜을 돌려 그녀에게 밀었습니다. 펜 끝이 그녀 쪽으로 미끄러졌습니다. 그녀는 펜을 들었습니다. 펜이 손가락 사이에서 미끄러졌습니다. 손바닥엔 식은땀이 배어 있었습니다. 법원에서 땀이 난다는 게 참 우스웠지요. 그녀는 서명을 했습니다. 순간 종이가 너무 얇게 느껴졌습니다. 이 종이 한 장이 사람을 갈라놓았습니다. 그렇게 쉽게 딱 잘라버렸습니다. 조정위원이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이혼은 성립됩니다. 말이 끝나자 복도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세상은 그저 다음 일을 향해 갔지요. 그녀의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받지 못했습니다. 진동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끊고 또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낯선 번호가 찍혔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그 사이에 또 다른 알림이 떴습니다. 연체, 미납, 독촉. 그녀는 손바닥으로 화면을 덮었습니다. 덮는다고 사라지지 않는 걸 알면서요. 손끝이 덜덜 떨렸습니다. 손끝이 떨리면 마음도 들키는 법입니다. 남편이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나중에 연락하지 마. 그 말이 끝이었습니다. 부부의 마지막 문장이었습니다. 붙잡는 말도 미안하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그 빈자리가 더 아팠지요. 그녀는 조정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로 나오자 더 차가웠습니다. 유리문 밖에는 눈발이 보였습니다. 세상도 하필 오늘은 겨울이었습니다. 그녀는 지갑을 열었습니다. 동전이 몇 개 굴러다녔습니다. 1,000원짜리 지폐가 한 장 구겨져 있었습니다. 그 한 장이 오늘의 밥이었습니다. 그녀는 동전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동전이 서로 부딪혀 찰랑거렸습니다. 그 소리가 이상하게 크게 들렸습니다. 가나는 소리까지 크게 만듭니다. 법원 앞 계단을 내려오는데 다시 전화가 울었습니다. 이번엔 받았습니다. 받지 않으면 더 큰일이 날 것 같아서요. 님이시죠? 미납건 때문에요. 남자의 목소리는 빠르고 건조했습니다. 40대쯤 되어 보이는 목소리였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숫자가 말하는 톤이었습니다. 그녀는 네라는 말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주소가 바뀌셨습니까? 연락이 안 되면.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피가 배어 나올 만큼요. 그 피가 입안에서 짠맛이 났습니다. 눈물 맛보다 더 씁쓸했지요. 전화를 끊고 나자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길가 전봇대에 기대었습니다. 잠깐만 기대도 되는지
세상이 허락해줄까 겁났습니다. 그녀는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한 통의 메시지가 또 왔습니다. 아이를 맡긴 곳에서 온 알림이었습니다. 오늘까지 정산 부탁드립니다. 짧은 문장 하나가 그녀를 더 깊이 밀어 넣었습니다. 그녀는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숨이 하얗게 변해 날아갔습니다. 그 하얀 숨이 사라지는 걸 보며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사라져도 아무도 모르겠구나. 하지만 그녀는 사라질 수 없었습니다. 아이 때문이었습니다. 아이의 겨울 코끝은 늘 빨갰습니다. 그 코끝을 떠올리면 그녀는 다시 서야 했지요. 그녀가 떠올린 곳은 하나뿐이었습니다. 시댁이었습니다. 미웠지만 그 집 말고는 문이 없었습니다. 문 하나에 매달려야 했습니다. 그녀는 버스 정류장으로 걸었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눈이 얇게 쌓여 미끄러웠습니다. 발을 디딜 때마다 소리가 났습니다. 버스가 왔습니다. 그녀는 동전을 꺼냈습니다. 동전이 손바닥에서 차갑게 굴렀습니다. 버스 기사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버스 안에는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따뜻한 숨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 따뜻함 속에서 그녀는 더 초라해졌습니다. 누구도 그녀를 모르는 게 다행이었지요. 창밖으로 집들이 지나갔습니다. 간판들이 스쳐갔습니다. 모든 글씨가 반짝였는데 그녀의 마음은 꺼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손으로 배를 한번 쓸었습니다. 배가 고픈 건지 마음이 빈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버스가 흔들릴 때마다 그녀의 결심도 흔들렸습니다. 가면 또 모욕당할까? 그래도 오늘 밤은 그 말끝이 늘 끊겼습니다. 그녀는 결국 내렸습니다. 한국시 외곽 낡은 골목이었습니다. 바람이 더 세게 불었습니다. 눈발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그녀는 대문 앞에 섰습니다. 숨이 찼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 아픔이 추위 때문인지 두려움 때문인지 모르겠더군요. 초인종을 누르기 전 그녀는 손을 들어 한 번 닦았습니다. 젖은 손바닥을 외투에 문질렀습니다. 그러다 문득 눈물이 한 방울 떨어졌습니다. 그 눈물은 바로 얼어붙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요. 그녀는 몰랐던 것입니다. 이미 그 집안에서는 누군가가 보자기 매듭을 더 단단히 묶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이지요. 대문은 안에서 열렸습니다. 힌지에서 쇳소리가 났죠. 겨울바람이 틈으로 먼저 들어왔습니다. 그 바람이 서연의 목덜미를 쓸고 지나갔습니다. 서연은 두 손을 모아 쥐었습니다. 손끝이 저려왔습니다. 그녀는 숨을 한번 삼켰습니다. 말을 꺼내기 전에 마음이 먼저 무너질까 봐요. 문틈으로 명자가 보였습니다. 눈은 차갑게 뜨였는데 눈밑은 피곤하게 꺼져 있었습니다. 서연은 그 눈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이었습니다. 골목 끝에서 굵은 목소리가 튀어나왔습니다. 사람을 부르는 목소리였죠. 어딘가 급하고 어딘가 무례했습니다. 겨울 골목은 소리를 더 멀리까지 날려보냈습니다. 여기 박준호 씨 댁 맞죠? 서연의 어깨가 움찔했습니다. 그 이름을 듣는 순간 그녀의 속이 얼음물로 찼습니다. 명자의 손도 잠깐 멈췄습니다. 문 손잡이를 잡은 손가락이 굳어버렸죠. 두 남자가 골목으로 들어왔습니다. 검은 패딩에 목을 잔뜩 세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손에는 종이철이 들려 있었습니다. 바람에 종이가 팔락거렸습니다. 그들은 멈추지 않고 다가왔습니다. 발걸음이 빠르고 무겁습니다. 눈 쌓인 바닥에서 사각 소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경고처럼 들렸습니다. 서연은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습니다. 대문 앞에서 몸이 작아졌습니다. 그녀는 명자 뒤로 숨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숨을 곳이 없었습니다.
명자는 서연을 한번 훑었습니다. 훑는 시선이었습니다. 따뜻한 시선이 아니라 칼 같은 점검이었죠. 서연은 그 시선을 오해했습니다. 봐라. 또 빚쟁이 끌고 왔다. 그런 눈빛처럼 느껴졌던 것입니다. 그때 담장 너머로 얼굴이 하나, 둘 나타났습니다. 동네 이웃들이었습니다. 입김이 하얗게 올라왔습니다. 호기심은 겨울에도 따뜻하더군요. 명자는 그 얼굴들을 봤습니다. 그 시선들을 봤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어떤 끈이 툭 끊어졌습니다. 그녀는 결정했습니다.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누군가를 죽여야 한다면 그녀는 스스로 악역이 되기로요. 추심 남자가 대문 앞까지 와서 말했습니다. 종이를 한 장 들어 올렸습니다. 종이 끝에는 붉은 도장 자국이 보였습니다. 법은 늘 도장으로 사람을 누릅니다. 연락이 안 돼서요. 미납건이 꽤 됩니다. 여기 주소 맞잖아요. 문 좀 열어주시죠. 서연의 입술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급히 말하려 했습니다. 저는 오늘.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바람에 먹혔습니다. 그리고 명자의 목소리가 그 위를 덮었습니다. 이번엔 더 크게, 더 단단하게요. 여기 그런 사람 없다. 추심 남자가 눈을 찌푸렸습니다. 대문이 번호를 확인했습니다. 서류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아니, 박준호 씨가 이 집 주소로. 명자는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문턱을 넘지 않으려는 듯 그 선을 지켰습니다. 선 밖은 차갑고 선 안은 더 차가웠죠. 주소가 어쩌고 도장이 어쩌고 난 모른다. 빚은 빚진 놈한테 받아. 추심 남자가 비웃듯 숨을 뱉었습니다. 그 숨이 하얗게 퍼졌다가 서연 얼굴 앞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럼 이 집은 뭐예요? 가족 아니면 누구예요? 그 질문이 칼이었습니다. 명자는 그 칼을 받아들고 더 깊게 찔렀습니다. 서연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요. 명자는 고개를 돌려 서연을 봤습니다. 서연은 그 눈을 보고 가슴이 뭉개졌습니다. 무언가 말하고 싶어 보였거든요. 하지만 명자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하면 들킬 테니까요. 지키려는 마음이요. 명자는 일부러 크게 말했습니다. 담장 너머의 귀를 향해요. 추심 남자의 귀를 향해요. 그리고 가장 아픈 사람, 서연의 귀를 향해요. 우리 집 사람 아니다. 며느리도 아니다. 오늘부터 남이다. 서연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단단히 쥐고 있던 손을 놓쳐버렸습니다. 손가락이 허공에서 떨렸습니다. 자존심이 땅으로 떨어지는 느낌이었죠. 담장 너머에서 낮은 속삭임이 새어나왔습니다. 이혼했대. 쫓겨났대. 그 말들이 눈송이처럼 내려앉았습니다. 차갑고 가볍고 지독했습니다.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피가 날 정도로요. 하지만 눈물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눈물은 나중에 혼자 있을 때 나오는 법이니까요. 추심 남자는 서연을 유심히 봤습니다. 그 눈빛이 더러웠습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는 눈이었습니다. 저분은 누구예요? 아무것도 모른다고요? 명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집 안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그 손이 잠깐 떨렸습니다. 그녀는 부엌 쪽으로 몇 걸음 갔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손에는 보자기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너무 정갈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울리지 않을 만큼요. 매듭은 단단했습니다. 단단한 매듭은 마음을 닫습니다. 한 번 묶고 끝내지 않은 흔적이었습니다. 세 번쯤 고쳐 묶은 손의 기억이 묻어 있었죠. 명자는 보자기를 서연 쪽으로 던졌습니다. 그 동작은 무심한 척했지만 손끝은 정교했습니다. 보자기는 바닥에 닿으며 툭 소리를 냈습니다. 눈 위에서 미끄러지지 않고 멈췄습니다.
서연은 그 소리에 숨이 멎었습니다. 보자기 모서리가 살짝 벌어졌습니다. 종이봉투의 끝이 보였습니다. 붉은 도장 자국이 아주 잠깐 빛을 받았습니다. 서연은 본능적으로 그것을 숨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숨길 손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의 눈이 이미 박혀 있었으니까요. 명자는 다시 서연을 밀어냈습니다. 손은 차가웠습니다. 사람을 미는 손이 아니라 시간을 미는 손처럼요. 지금 당장 나가야 산다는 손이었습니다. 그거 들고 나가. 여기서 더 망신당하지 말고. 서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에는 질문이 한가득이었습니다. 왜요? 어째서요? 정말로 날 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명자는 눈을 피했습니다. 피한 게 아니라 일부러 꺾었습니다. 눈이 마주치면 무너지니까요. 추심 남자가 문틈을 밀어보려 했습니다. 명자는 문을 더 꽉 잡았습니다. 손등 힘줄이 붉어졌습니다. 그 힘줄이 떨렸습니다. 문 열어라. 아니면 우리도 방법이 있다. 명자는 숨을 한번 들이켰습니다. 입술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도장을 찍듯 말했습니다. 이 집엔 재산도 없다. 들어올 이유도 없다. 나도 병든 사람이다. 그 마지막 말이 잠깐 새어나왔습니다. 명자는 스스로도 놀랐는지 곧바로 말을 잘랐습니다. 서연은 그 말을 붙잡지 못했습니다. 너무 많은 말이 한꺼번에 쏟아졌으니까요. 명자는 문을 닫았습니다. 쾅 하고 닫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천천히 닫았습니다. 그 조용함이 더 무서웠습니다. 문이 닫히는 동안 서연은 안쪽을 봤습니다. 명자의 가슴팍이 한번 꾹 눌렸습니다. 외투 안쪽에 무언가 종이가 접힌 모서리가 비쳤습니다. 병원 예약표 같은 얇은 종이였죠. 그 종이는 곧 숨겨졌습니다. 숨기는 손이 익숙했습니다. 명자는 오래전부터 숨겨왔던 사람이었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서연은 문 밖에 섰습니다. 추심 남자 둘은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오늘은 됐다는 듯 물러났습니다. 그들이 떠나는 발소리가 골목을 탁탁 찍었습니다. 담장 너머 이웃들도 사라졌습니다. 구경은 끝났으니까요. 남는 건 당사자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겨울뿐이었습니다. 서연은 보자기를 품에 끌어안았습니다. 천이 축축했습니다. 그 축축함이 그녀의 마음과 닮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 발을 떼었습니다. 발밑에서 얼음이 사각 울었습니다. 그 소리가 오늘의 판결 같았습니다. 너는 이 집에서 유죄다. 그런 소리였죠. 서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턱 끝까지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삼켰습니다. 지금 울면 보따리까지 젖어버릴 것 같아서요. 그녀는 골목 끝까지 걸었습니다. 바람이 등을 밀었습니다. 그 바람이 더 멀리 가라고 속삭이는 듯 했습니다. 서연은 보자기 매듭을 쥐었습니다. 매듭은 이상하게도 따뜻했습니다. 그 따뜻함이 더 이상했습니다. 미운 사람이 던진 물건이 왜 이렇게 정성스러운 걸까요? 그리고 서연은 몰랐던 것입니다. 명자가 방금 던진 건 물건이 아니라 자기 욕먹는 삶을 통째로 묶어놓은 마지막 약속이었다는 사실을 말이지요. 문은 닫혔습니다. 조용히 닫혔는데 그 조용함이 집안에 오래 남았습니다. 대문 밖 발소리는 멀어졌고 담장 너머 속삭임도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시끄럽던 골목이 순식간에 텅 비었습니다. 비었다기보다 누군가 일부러 숨을 죽인 것처럼 고요했지요. 명자는 문고리를 놓지 못했습니다. 손바닥을 문에 대고 한참을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손끝이 떨리면 문이 들썩일까봐 손가락에 힘을 더 줬습니다. 힘을 주면 떨림이 멎는 줄 알았던 사람처럼요. 문틈으로 찬바람이 파고들었습니다.
바람이 목덜미를 핥고 지나가자 명자는 저도 모르게 어깨를 움츠렸습니다. 그 움츠림이 방금 내뱉은 말보다 더 솔직했습니다. 명자는 천천히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쇠가 맞물리며 찰칵 소리가 났고 그 소리에 눈꺼풀이 한번 크게 떨렸습니다. 누구든 다시 들이닥치면 어쩌나 그런 마음이 문전만큼 얇게 남아 있었지요. 앞마당으로 발을 옮겼습니다. 얼음막이 살얼음처럼 깔린 바닥이 발바닥을 차갑게 밀어 올렸습니다. 명자는 눈길을 마당 한가운데 두지 않았습니다. 거기엔 방금 전의 모양이 그대로 남아있을 것 같아서요. 사람 하나가 쫓겨나던 자리, 그 자리가요. 부엌 쪽으로 들어가려다 명자는 장독대 앞에서 멈췄습니다. 뚜껑 위에 얇게 쌓인 눈을 손등으로 쓸어냈습니다. 손등이 하얗게 젖었습니다. 젖은 손등을 외투에 문지르며 명자는 입술을 한번 깨물었습니다. 피 맛은 나지 않았는데도 입안이 짰습니다. 부엌 문을 열자 오래된 기름 냄새와 마른 장작 냄새가 섞여 올라왔습니다. 불을 떼지 않은 부엌은 냉장고보다 차가웠습니다. 명자는 난로 쪽으로 걸어가 성냥을 찾았습니다. 성냥갑이 서랍 안에서 달각거렸습니다. 작은 소리가 집안을 크게 울렸습니다. 불이 붙자 주황빛이 잠깐 손바닥을 비쳤습니다. 그 순간 명자의 손등에 굵게 튀어나온 핏줄이 선명해졌습니다. 그 핏줄은 방금 전까지는 얌전했는데 불빛 앞에서는 숨을 못 속이더군요. 명자는 성냥을 난로 안으로 밀어넣고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숨이 목 안쪽에서 걸렸습니다. 캑! 짧은 기침이 터졌습니다. 명자는 서둘러 입을 손등으로 막았습니다. 기침 소리가 밖으로 새어나가면 또 누가 들을까 봐요. 그녀는 부엌 한 구석 물동이를 향해 고개를 돌리고 다시 한번 기침을 삼켰습니다. 삼키는 기침은 더 아팠습니다. 명자는 찬 주전자에 물을 붓고 불 위에 올렸습니다. 물이 끓기까지 기다리는 동안 그녀는 손을 씻는 척하며 손가락을 하나씩 문질렀습니다. 방금 누군가를 밀어냈던 손가락이었지요. 손가락 끝이 얼음처럼 식어 있었고 그 끝에서 자꾸만 감각이 달아났습니다. 부엌 선반 위에는 작은 틴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쌀독 뒤쪽 눈에 잘 띄지 않는 자리였습니다. 명자는 그 케이스를 꺼내며 주변을 한번 훑었습니다. 집안에 자기 말고 아무도 없는데도 들킬까봐 보는 눈이었습니다. 뚜껑을 열자 낡은 사진 한 장이 먼저 보였습니다. 빛이 바랜 얼굴들 웃는 듯한데 어딘가 굳어있는 눈가. 명자는 사진 모서리를 엄지로 쓸었습니다. 모서리가 닳아 종이가 부드럽게 일었습니다. 그 다름이 세월만큼이나 손을 많이 탔다는 뜻이었지요. 사진 아래에는 종이 뭉치가 있었습니다. 반듯하게 접힌 봉투, 도장 자국이 비치는 서류, 은행에서 뽑은 듯한 통장 사본, 그리고 작은 수첩 하나. 명자는 그걸 꺼내 식탁 위에 놓았습니다. 식탁 위는 차가웠습니다. 종이가 식탁에 닿자마자 종이도 같이 차가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명자는 서류를 펼치지 않았습니다. 펼쳐 확인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미 여러 번 봤으니까요. 밤마다 한 번씩 꺼내보고 접고 다시 넣던 물건이었으니까요. 서랍 아래쪽에서 작은 약봉투를 꺼냈습니다. 봉투는 바삭했고 안에 알약이 서로 부딪혀 사각거렸습니다. 명자는 물이 끓기도 전에 알약을 입에 털어 넣었습니다. 목이 바로 뻣뻣해졌습니다. 삼키려고 목을 몇 번이나 움직이다가 결국 주전자를 들었습니다. 끓지 않은 물이 목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차가운 물이 가슴을 한번 쓸고 지나가자 명자의 얼굴이 잠깐 일그러졌습니다. 그녀는 손편지를 쓰기 위해 종이를 꺼냈습니다.
새 종이가 아니었습니다. 뒷면이 비어 있는 종이였습니다. 명자는 연필 끝을 종이에 대고 한동안 쓰지 못했습니다. 연필심이 종이 위에서 망설이며 작은 점을 만들었습니다. 밖에서 바람이 문틈을 두드렸습니다. 툭, 툭. 그 소리가 마치 사람 손 같았습니다. 명자는 그 소리에 흠칫했다가 연필을 더 세게 쥐었습니다. 글자가 천천히 나왔습니다. 반듯하지 않았습니다. 획이 흔들렸습니다. 명자는 한 줄을 쓰고 멈추고 다시 썼습니다. 그리고는 종이를 찢었습니다. 찢는 소리가 너무 커서 명자는 곧바로 종이를 손바닥으로 눌러 입을 막았습니다. 다시 썼습니다. 이번엔 짧게. 말이 길어지면 변명이 될까봐 딱 필요한 만큼만 쓰는 사람의 글씨였습니다. 명자는 마지막 줄에 가서 또 멈췄습니다. 연필 끝이 종이에 닿아도 글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아주 짧은 문장 하나를 남겼습니다. 밥은 꼭. 그 뒤는 비워두었습니다. 비워둔 자리에 말 대신 숨이 붙어 있었습니다. 주전자에서 김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부엌이 조금씩 따뜻해졌습니다. 따뜻해지자 오히려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명자는 서둘러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떨어지면 종이에 번질까 봐요. 번진 글씨는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으니까요. 명자는 서류를 다시 모았습니다. 봉투는 얇은 비닐로 한번 감싸고 그 위에 천을 덧댔습니다. 바깥에서 눈이 들어오면 종이가 먼저 죽을 테니 종이부터 살리는 손놀림이었습니다. 통장은 접힌 부분이 터지지 않게 모서리를 맞춰 넣었습니다. 도장 찍힌 종이는 가장 안쪽에 넣었습니다. 가장 안쪽이 가장 안전하다는 걸 명자는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작은 겨울 장갑을 꺼냈습니다. 장갑은 한쪽만 있었습니다. 다른 한쪽은 어딘가에 따로 숨겨둔 듯 했습니다. 명자는 그 장갑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한참 바라봤습니다. 작은 장갑이었습니다. 그 작은 것 하나가 집안의 체면보다 무거워 보였습니다. 명자는 천을 한 번, 두 번 접었습니다. 매듭을 지었습니다. 처음에는 보통 매듭이었습니다. 하지만 곧 풀고 다시 묶었습니다. 묶는 손이 너무 빠르면 마음이 들킬까봐 일부러 천천히 묶는 손이었습니다. 두 번째 매듭은 더 단단했습니다. 명자는 손가락으로 매듭의 중심을 눌렀습니다. 이 정도면 안 풀리겠지. 그런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또 한 번 풀었습니다. 세 번째 매듭을 지을 때 명자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손등이 떨렸습니다. 그 떨림이 추위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명자는 숨을 한 번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매듭을 꼭 조였습니다. 너무 꼭 조여서 천이 끼익하고 소리 내는 듯 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상 위에 올려둔 낡은 폰이었습니다. 진동이 상판을 타고 드르륵 울렸습니다. 명자는 화면을 보지 않았습니다. 봐도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진동은 길었습니다. 끊기지 않았습니다. 명자는 결국 폰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뒤집는 손이 차가웠습니다. 전화 한 통을 뒤집는 게 아니라 핏줄 하나를 뒤집는 손처럼요. 진동이 멎자 집안은 더 조용해졌습니다. 명자는 보따리를 품에 안았습니다. 품에 안으니 따뜻해질 것 같았는데 따뜻해진 건 천이 아니라 가슴이었습니다. 가슴이 따뜻해지면 아픈 법입니다. 명자는 보따리를 다시 식탁에 내려놓고 손편지를 봉투에 끼웠습니다. 편지가 서류 위에 닿는 순간 종이가 사각거리며 서로를 알아보는 소리를 냈습니다. 명자는 그 소리를 듣고 아주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눈을 감은 사이 아까 내뱉은 말이 다시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나가라.
입에서 나온 말은 공기 속에서 얼어붙어 다시 자기 귀로 돌아왔지요. 명자는 두 손으로 얼굴을 쓸어내렸습니다. 손바닥이 거칠어 보리 따끔했습니다. 그리고 명자는 보따리를 들고 부엌에서 나와 현관 쪽 선반 아래에 조심스럽게 밀어 넣었습니다. 아무렇게나 두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면 바로 손이 닿는 자리, 누구든 잡고 나가게 될 자리, 그런 자리였습니다. 명자는 마지막으로 바닥에 떨어진 눈물 한 방울을 보았습니다. 언제 떨어졌는지 몰랐습니다. 바닥에 닿자마자 얼어붙어 작은 점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명자는 그 점을 밟지 않으려 발을 아주 옆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불을 더 가까이 당겼습니다. 불은 타올랐습니다. 하지만 그 집의 겨울은 쉽게 녹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보따리 매듭은 물건을 묶은 매듭이 아니라 명자가 스스로를 악역으로 묶어둔 매듭이었으니까요. 그 매듭이 풀리는 날 누군가의 눈물도 같이 풀릴 테니까요. 반지하는 밤이 빨리 내려앉았습니다. 창문은 길가 발목만큼 낮았고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소리가 천장처럼 들렸지요. 보일러는 한 번씩 툭 하고 울었는데 그 소리마저도 집이 아니라 임시 거처라는 걸 자꾸 확인시켰습니다. 서연은 방바닥에 아이를 눕혔습니다. 얇은 이불을 덮고 양말을 벗겨 발을 쓸어 주었습니다. 아이 발바닥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서연은 그 차가움을 손바닥으로 녹이려다 자기 손이 더 차갑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아이는 잠들어가며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배고파? 그 한마디가 서연의 속을 찢었습니다. 서연은 금방이라는 말만 남기고 부엌 싱크대 앞에 섰습니다. 싱크대 위에는 밥그릇 하나, 김치통 하나, 물 한 컵. 부자들 밥상보다 더 정직한 풍경이었지요. 서연은 밥솥을 열어보았습니다. 바닥이 비어 있었습니다. 뚜껑을 닫는 소리가 방 안까지 컸습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동전을 꺼내 세어봤습니다. 동전은 차갑고 숫자는 더 차가웠습니다. 한 끼가 가능할지, 내일이 가능할지,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최소치가 동전 몇 개로 환산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또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습니다. 서연은 숨을 삼키고 받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무시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은 무서웠고 세 번은 도망칠 곳이 없었습니다. 진동이 멈추자 메시지가 들어왔습니다. 정산 부탁드립니다. 오늘까지 미납씨 이용 제한. 아이를 맡긴 곳에서 온 글이었습니다. 서연은 화면을 오래 보았습니다. 글자들이 눈앞에서 뭉개져 보였습니다. 눈물이 올라왔지만 떨어뜨릴 시간이 없었습니다. 서연은 방 한가운데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보따리를 다시 봤습니다. 낮에 품에 안았던 보자기. 젖은 외투 냄새가 천에 스며 있었고 천은 이상하게도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서연은 보따리를 손끝으로 눌러보았습니다. 딱딱한 모서리가 느껴졌습니다. 종이였습니다. 그 종이에 모서리는 날이 서 있었고 그 날이 서연의 마음을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저 사람이 대체 왜?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낮에 들었던 말이 자꾸만 머릿속에서 되풀이 됐지요. 우리 집 사람 아니다. 오늘부터 남이다. 그 말들이 천장 낮은 방에서 더 크게 울렸습니다. 사람은 좁은 방에서 더 외로워지는 법입니다. 서연은 매듭을 잡았습니다. 한 번 당겼다가 멈췄습니다. 그녀는 매듭을 풀기 전에 스스로에게 묻는 눈을 했습니다. 열면 더 비참해질까? 열면 나를 더 망하게 만드는 종이가 나올까? 그녀는 이미 너무 많이 속아왔습니다. 사랑한다는 말로 속았고, 괜찮다는 말로 속았고, 조금만 참아라는 말로 속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물건도 의심하게 된 사람이었습니다. 서연은 보자기 한쪽을 아주 조금 들추었습니다. 딱 그만큼만. 바람이 들어오듯 서늘한 공기가 천 사이로 새어나왔습니다. 그 안에 작은 천 조각이 보였습니다. 아이 장갑이었습니다. 한쪽 장갑, 손바닥 쪽이 닳아 있었고 손목 고무는 늘어나 있었습니다. 누가 새 것을 사준 장갑이 아니라 누군가가 오래 만지작거리며 숨겨둔 장갑 같았지요. 서연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 장갑을 보는 순간 분노가 잠깐 멈추고 다른 감정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기시감. 저 사람 손이 저 장갑을 만졌을까? 하지만 서연은 곧바로 그 감정을 밀어냈습니다. 사람은 너무 아프면 따뜻한 것도 함정처럼 보입니다. 서연은 장갑 아래쪽에 있는 종이봉투를 보았습니다. 봉투는 단정했습니다. 구겨지지 않았고 젖지도 않았습니다. 이렇게 단정한 종이를 그렇게 거칠게 던졌다는 게 이상했습니다. 서연은 봉투를 꺼내려다 손을 거뒀습니다. 손을 거두는 게 더 쉬웠습니다. 꺼내는 순간 무언가가 확정될 것 같았거든요. 확정은 늘 무섭습니다.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엔 저장된 이름이었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서연의 손이 굳었습니다. 아이 쪽을 먼저 봤습니다. 아이 숨소리는 일정했습니다. 서연은 그 숨소리를 확인하고서야 전화를 받았습니다. 왜? 서연의 목소리는 얇았고 끝이 떨렸습니다. 상대는 잠깐 말이 없었습니다. 숨만 들렸습니다. 그 숨이 마치 누군가 옆에서 듣고 있는 숨 같았습니다. 돈 빌릴 데 없냐? 딱 그 말이었습니다. 사과도 없고 아이 얘기도 없고 괜찮냐는 말도 없었습니다. 돈. 그 집안의 모든 말은 결국 돈으로 돌아왔지요. 서연은 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웃음이 나오는 순간 울음으로 바뀔까봐 그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당신은 오늘 법원에서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기억은 해?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이 없는 게 대답이었습니다. 나 갈 데가 없어서 거기 갔어. 그런데 서연이 말을 이어가려는데 남편이 끼어들었습니다. 엄마한테 기대지 마. 엄마도 힘들어. 그 말이 더 잔인했습니다. 힘든 사람을 핑계로 더 힘든 사람을 버리는 말이었으니까요. 서연은 낮게 말했습니다. 그럼 당신이 책임져. 남편은 짧게 숨을 뱉었습니다. 나도 방법이 없어. 그리고 통화는 끊겼습니다. 뚝. 사람을 끊는 소리였습니다. 서연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방 안은 조용했고 조용함이 서연을 더 크게 때렸습니다. 그녀는 다시 보따리를 봤습니다. 저 사람은 날 버리고도 왜 장갑을 넣었지? 왜 종이를 이렇게 반듯하게 넣었지? 왜 매듭을 이렇게 단단히 묶었지? 서연은 손가락으로 매듭의 중심을 눌렀습니다. 매듭이 살짝 튕겼습니다. 마치 풀어봐라 하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서연은 숨을 크게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매듭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조금. 천이 서서히 벌어졌습니다. 그 순간 봉투 가장자리에서 두 글자가 스쳤습니다. 서연은 정확히 보지 못했지만 눈은 그 글자에 걸렸습니다. 그 글자가 너무 공식적인 냄새를 풍겼기 때문입니다. 서연은 손을 멈췄습니다. 다시 아이를 봤습니다. 아이의 잠든 얼굴이 보였습니다. 서연은 그 얼굴을 보고 결심을 바꿨습니다. 오늘은 다 풀지 말자. 오늘은 버티자. 그녀는 천을 다시 덮었습니다. 매듭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다 풀지 못한 매듭이 손바닥에 남아 맥박처럼 뛰었습니다. 그리고 서연은 몰랐던 것입니다. 그 매듭을 다시 묶는 순간 자기가 스스로 진실을 미루는 시간을 묻고 있다는 걸 말이지요. 새벽은 유난히 얇았습니다.
눈발도 얇았고 숨도 얇았죠. 그 얇은 것들이 겹쳐서 사람 목을 조였습니다. 서연은 아이를 재운 채 밖으로 나왔습니다. 문을 닫는 손이 조심스러웠습니다. 조심스럽다는 건 들키고 싶지 않다는 뜻이기도 했지요. 계단을 내려갈 때마다 반지하 특유의 눅눅한 냄새가 뒤통수를 잡아당겼습니다. 그녀는 오늘 딱 하나만 하려고 했습니다. 시댁에 남아있는 아이 물건, 서류 봉투 하나, 그리고 혹시라도 남아있을 따뜻한 말 한 조각. 하지만 서연은 알았습니다. 그 집에서 따뜻한 말이 나오면 그게 더 무섭다는 걸요. 따뜻함은 붙잡게 만들고 붙잡으면 또 부서지니까요. 길은 미끄러웠습니다. 발끝이 자꾸 휘청했습니다. 서연은 넘어지지 않으려고 어깨에 힘을 줬습니다. 힘을 주면 버틸 수 있을 줄 알았던 사람처럼요. 버스 정류장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전광판 글씨만 반짝였습니다. 도착 예정이라는 글자가 이상하게 멀게 느껴졌습니다. 서연은 장갑도 없는 손을 주머니에 깊이 넣었습니다. 손바닥이 쥐어짜이듯 아팠습니다. 버스가 왔습니다. 문이 열리고 따뜻한 공기가 밀려 나왔습니다. 서연은 그 따뜻함에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따뜻하면 마음이 풀릴까봐, 풀리면 울까봐, 울면 끝일까봐요. 버스는 느리게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눈 덮인 골목이 지나갔습니다. 간판들은 모두 한글이었고 그 글씨들이 유난히 또렷했습니다. 세상은 또렷한데 서연만 흐릿했습니다. 시댁 근처에서 내렸을 때 바람이 더 독했습니다. 바람이 얼굴을 때릴수록 서연의 결심도 딱딱해졌습니다. 그 딱딱함이 서연을 살렸습니다. 부드러워지면 다시 무너질 테니까요. 대문 앞 골목은 아직 어두웠습니다. 집들은 눈을 뒤집어 쓰고 조용했습니다. 서연은 담장 앞에서 걸음을 늦췄습니다. 심장이 먼저 문을 두드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대문 옆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낮고 빠른 목소리, 말끝이 날카로운 목소리였습니다. 연락이 계속 안 되면요. 집안에 뭐가 있든 절차 밟아야죠. 서연의 발이 멈췄습니다. 숨이 목구멍에서 걸렸습니다. 그 목소리는 어제도 들었던 목소리였습니다. 어제보다 더 가까웠고 어제보다 더 태연했습니다. 서연은 담장 그림자 속으로 몸을 붙였습니다. 붙이는 순간 자기가 얼마나 초라해졌는지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초라함은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었지요. 지금은 아이가 중요했습니다. 아이와 오늘이요. 골목 끝에서 검은 패딩 둘이 서 있었습니다. 서류철을 들고 있었습니다. 종이 끝이 바람에 팔락거렸습니다. 그 팔락거림이 사람 살갗을 긁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대문 안쪽에서도 인기척이 났습니다. 문고리가 살짝 움직였고 그 작은 소리에 서연의 어깨가 굳었습니다. 문이 열리면 또 어떤 말이 날아올까? 그 말이 또 얼마나 차가울까? 문이 열렸습니다. 명자가 나왔습니다. 외투깃을 끝까지 세우고 있었는데도 얼굴이 창백해 보였습니다. 눈은 단단했습니다. 하지만 눈밑이 자꾸 내려앉았습니다. 밤을 못 잔 얼굴이었죠. 명자는 추심꾼들을 보자마자 목소리를 먼저 세웠습니다. 목소리를 세우면 몸이 덜 떨릴 것 같았던 것입니다. 또 왔냐? 추심꾼은 웃지도 않았습니다. 웃을 필요가 없었지요. 그들은 늘 같은 표정으로 사람을 밀어붙였습니다. 서류를 한 장 꺼내 들었습니다. 한글로 찍힌 문구가 눈에 띄었습니다. 압류라는 글자가 마치 흉터처럼 박혀 있었습니다. 집주인이 누군지 상관없습니다. 주소가 여기로 되어 있잖아요. 붙일 건 붙이고 할 건 해야죠. 명자의 턱이 딱딱해졌습니다. 그 딱딱함은 분노가 아니라
공포였습니다. 공포는 사람 턱부터 굳힙니다. 그놈은 여기 없다. 나도 모른다. 찾을 거면 찾아가. 명자는 말끝을 잘랐습니다. 자르고 또 잘랐습니다. 말이 길어지면 틈이 생기니까요. 틈이 생기면 안에 숨긴 게 새어나올까 봐요. 추심꾼은 대문 옆 벽을 손으로 쳤습니다. 툭, 툭. 가볍게 치는 소리인데 골목 전체가 움찔했습니다. 그럼 이 집은 뭐예요? 남은 가족은요? 며느리도 아니고 누구도 아니면 여기 책임질 사람은 누굽니까? 그 질문이 날아오자 명자의 눈동자가 아주 잠깐 흔들렸습니다. 흔들림은 정말 잠깐이었습니다. 눈동자가 흔들리는 시간은 수만 번 들이키는 시간보다 짧았지요. 그리고 명자는 그 흔들림을 더 차가운 말로 덮어버렸습니다. 서연이 가장 듣기 싫어할 말로요. 세상에서 제일 아픈 말로요. 며느리? 없다. 그 여자 남이다. 서연의 손가락이 담장에 걸렸습니다. 차가운 시멘트가 손끝에 박혔습니다. 서연은 그 차가움이 방금 들은 말과 같은 결이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더 아팠습니다. 담장 너머에서 또 다른 인기척이 났습니다. 이웃들이었습니다. 새벽인데도 귀가 빨랐습니다. 문틈으로 얼굴이 보이고 눈빛이 먼저 나왔습니다. 호기심이 바람보다 빠르더군요. 명자는 그 시선을 확인했습니다. 그러자 목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커질수록 얼굴이 더 굳었습니다. 굳을수록 속이 더 무너졌습니다. 내 집에 그런 사람 없다니까. 빚쟁이들 남의 집 앞에서 소리 좀 작게 해. 추심꾼 하나가 서리를 다시 넘겼습니다. 그 손이 익숙했습니다. 익숙하다는 건 얼마나 많은 집 앞에서 이런 짓을 했는지 보여주는 것이지요. 그는 주머니에서 스티커 같은 걸 꺼냈습니다. 한글로 큼지막하게 적힌 경고 문구. 서연은 멀리서도 그 글씨가 보였습니다. 예고라는 글자가 눈을 찔렀습니다. 추심꾼이 스티커를 붙이려 하자 명자가 확 낚아챘습니다. 손이 빨랐습니다. 빨랐지만 그 손목이 휘청했습니다. 몸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명자는 흔들리지 않으려 대문 기둥을 팔꿈치로 받쳤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종이를 구겨버렸습니다. 구겨진 종이가 소나기에서 바스락거렸습니다. 그 소리가 너무 커서 명자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붙이지 마. 여기서 더럽히지 마. 추심꾼은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 명자의 얼굴을 가까이 들여다봤습니다. 그 눈빛이 사람을 물건처럼 훑쳤습니다. 얼굴이 안 좋아 보이시네. 그럼 더 빨리 정리해야죠. 명자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추위 때문이라고 하기엔 너무 규칙적이었습니다. 명자는 입술을 손등으로 한번 문질렀습니다. 피가 묻어나오지 않게 말도 같이 문지르는 사람처럼요. 그때였습니다. 대문 안쪽에서 종이봉투 하나가 바람에 밀려나와 현관턱 아래로 살짝 보였습니다. 명자가 급히 발로 밀어넣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의 눈이 먼저 그걸 잡았습니다. 봉투의 윗부분, 한글 두 글자가 선명했습니다. 등기. 서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 두 글자는 생활이 모르는 글자가 아니었습니다. 사람 인생이 흔들릴 때마다 나타나는 글자였지요. 집, 명의, 책임. 그 모든 것의 문 앞에 서 있는 글자. 서연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들숨이 너무 차가워서 가슴이 따끔했습니다. 서연은 그 두 글자를 보고도 앞으로 나가지 못했습니다. 나가면 들킬 것 같았고, 들키면 또 쫓겨날 것 같았고, 쫓겨나면 이번엔 정말 끝일 것 같았으니까요. 명자는 그 봉투를 손바닥으로 눌러 숨겼습니다. 숨기는 손이 너무 익숙했습니다. 익숙하다는 건
오래 숨겨왔다는 뜻입니다. 숨길 게 많았다는 뜻이지요. 추심꾼이 다시 말했습니다. 오늘은 그냥 갑니다. 하지만 다음은 다릅니다. 그때도 남이라고 할 겁니까? 명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 대신 침을 삼켰습니다. 침이 목에 걸렸는지 명자의 어깨가 한 번 떨렸습니다. 그리고 아주 짧게 기침이 새어나왔습니다. 캣! 명자는 재빨리 고개를 돌렸습니다. 기침은 숨길 수 없는 진실이었으니까요. 숨기려 할수록 더 크게 들리는 진실이었지요. 추심꾼들이 돌아섰습니다. 발소리가 눈을 밟았습니다. 사각, 사각. 그 소리가 골목에 오래 남았습니다. 이웃들의 문틈도 닫혔습니다. 구경은 끝났으니까요. 남는 건 명자와 대문과 새벽이었습니다. 명자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등을 대문에 기대었습니다. 그 자세가 누군가에게는 건방져 보일 수도 있겠지만 실은 서 있기도 힘들어 기대는 자세였지요. 명자는 손바닥으로 가슴팍을 한번 눌렀습니다. 마치 심장이 밖으로 튀어나오려는 걸 붙잡는 사람처럼요. 그리고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담장 너머 서연이 숨어 있는 쪽을 향해 아주 잠깐 눈길이 스쳤습니다. 서연은 그 눈길을 받지 못했습니다. 받을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 눈길이 차갑지 않았을까봐, 차갑지 않다면 더 무너질까봐요. 서연은 조용히 뒤로 물러났습니다. 발 뒤꿈치가 눈을 밟았습니다. 사각. 작은 소리인데 서연은 그 소리가 온 골목에 울린 것 같았습니다. 서연은 숨을 죽이고 골목을 빠져나왔습니다. 뛰지 않았습니다. 뛰면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거든요. 걸으면 버틸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버스 정류장까지 가는 동안 서연의 머릿속에는 두 가지가 번갈아 떠올랐습니다. 남이다. 그리고 등기. 남이라고 하면서도 등기를 숨기는 집. 서연은 그 모순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해가 안 되면 사람은 오해를 붙잡습니다. 오해가 더 쉬우니까요. 서연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러고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래, 다 정리하는 거겠지. 날 끊어내고 자기 집을 지키는 거겠지. 그렇게 생각해야 마음이 덜 아팠습니다. 덜 아프면 오늘을 버틸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말이지요. 서연은 꿈에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 등기봉투가 자신을 끊어내는 칼이 아니라 자신을 살리기 위해 명자가 숨겨둔 마지막 문이라는 사실을 말이지요. 반지하 창문에는 성에가 끼었습니다. 새벽에 묻힌 숨이 유리 위에서 얼어붙은 모양이었지요. 서연은 그 성에를 손가락으로 문질렀다가 금세 손을 걷었습니다. 손끝이 따끔했습니다. 따끔한 건 추위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이후 서연은 밤마다 같은 글자를 떠올렸습니다. 등기. 두 글자였는데 사람 마음을 더럽게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남이라고 잘라내던 입에서 왜 등기가 흘러나왔을까? 서연은 그 모순을 못 견뎠습니다. 못 견디는 마음은 결국 손을 움직이게 합니다. 아이를 재우고 난 뒤 서연은 전등을 하나만 켰습니다. 빛이 약해야 덜 무섭다고 믿는 사람처럼요. 보따리는 방 한가운데 놓였습니다. 젖은 천은 말라가고 있었고 매듭만은 여전히 단단했습니다. 서연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이번엔 덮지 않기로 했습니다. 매듭을 잡는 순간 손바닥에 굳은 살이 스쳤습니다. 서연은 그 굳은 살이 누구의 손에서 왔는지 떠올렸습니다. 자기 손도 굳었지만 명자의 손도 굳었겠지요. 그 생각이 들자 이상하게 화가 났습니다. 왜 자꾸 그 사람 손을 떠올리게 하는지. 서연은 매듭을 한번 당겼습니다. 천이 사각하고 울었습니다. 한 번 더. 매듭이 풀리며 매끈한 천이 서서히 벌어졌습니다.
서연은 그 틈으로 먼저 장갑을 꺼냈습니다. 아이의 한쪽 장갑. 손목 고무는 늘어났고 손바닥은 닳아 있었습니다. 서연은 그 장갑을 코끝에 대지 못했습니다. 냄새를 맡으면 마음이 무너질까 봐요. 그 아래에는 비닐로 한번 감싼 봉투가 있었습니다. 봉투는 구겨지지 않았습니다. 젖지도 않았습니다. 붉은 도장이 찍힌 자리만 마치 피멍처럼 선명했습니다. 서연은 봉투를 꺼내어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무릎이 떨렸습니다. 종이가 무릎 위에서 같이 떨렸지요. 봉투 겉면에는 한글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낯설지 않았습니다. 서연이 법원에서 보던 그 이름, 명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서연의 이름이 작게 붙어 있었습니다. 서연은 눈을 몇 번이나 깜빡였습니다. 글자가 바뀌지 않기를 바라면서요. 하지만 글자는 그대로였습니다. 바뀐 건 서연의 심장이었습니다. 서연은 봉투를 뜯었습니다. 찢는 소리가 방 안에 크게 울렸습니다. 그 소리가 아이를 깨울까봐 서연은 입을 손으로 막았습니다. 손바닥 안에서 뜨거운 숨이 터졌습니다. 숨이 뜨거워졌다는 건 눈물이 가까웠다는 뜻이지요. 첫 장은 등기 관련 서류였습니다. 집 주소가 적혀 있었고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증여라는 글자가 보였습니다. 서연은 그 단어를 이해하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해가 되자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나가라던 사람이 집을 준다고요? 그럴 리가 없다고 서연은 스스로를 다그쳤습니다. 두 번째는 보험증권이었습니다. 수익자 변경란에 서연의 이름이 또박또박 적혀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통장 사본과 메모였습니다. 계좌번호 옆에 짧은 글씨가 붙어 있었습니다. 아이 학원, 겨울, 약값. 돈은 따뜻한 말보다 먼저 적혀 있었습니다. 명자는 말 대신 숫자로 책임을 남긴 사람이었지요. 서연은 마지막으로 작은 봉투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손편지였습니다. 흰 종이는 한 번 접혀 있었습니다. 접힌 자리에 손에 힘이 남아 종이가 둥글게 말려 있었지요. 서연은 그 종이를 펴면서도 자꾸만 눈을 돌렸습니다. 읽으면 돌아갈 수 없을까 봐요. 편지에는 긴 말이 없었습니다. 명자는 변명을 쓰지 않았습니다. 짧은 문장들이 줄마다 박혀 있었습니다. 서연아, 미안하다. 나가라 한 건 너 살리려고 그랬다. 그놈 빚이 이 집까지 문다. 오늘부터 너 남이라 해야 걔들이 너를 못 문다. 나는 오래 못 간다. 내가 욕먹고 끝내자. 밥은 꼭 챙겨 먹어라. 아이 손은 차갑게 두지 마라. 서연은 마지막 줄에서 멈췄습니다. 종이가 젖었습니다. 눈물이 글자 위로 떨어졌습니다. 번진 잉크는 없었지만 번진 마음이 있었습니다. 서연은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소리내면 아이가 깰까 봐요. 소리내면 지금까지 버틴 게 한꺼번에 무너질까 봐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습니다. 서연은 손등으로 눈을 훔치고 받았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 먼저 여보세요도 못했습니다. 보호자분 되시죠? 어르신이 쓰러지셨어요. 짧은 말이었습니다. 그런 말은 짧을수록 잔인합니다. 서연은 순간 어디가 아픈지도 묻지 못했습니다. 몸이 먼저 일어났습니다. 발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손에는 편지가 쥐어진 채였고 종이는 구겨졌습니다. 서연은 아이의 이마를 만졌습니다. 금방 올게. 말은 공기 속에서 작게 부서졌습니다. 서연은 문을 나섰고 계단을 뛰어 올랐습니다. 발소리가 반지하 벽을 때렸습니다. 쿵, 쿵. 그 소리가 심장 소리 같았습니다. 병원은 밝았습니다. 밝아서 더 서늘했습니다. 서연은 접수대 앞에서 이름을 말했습니다. 입술이 떨려
이름이 자꾸만 끊겼습니다. 직원이 종이를 넘기며 물었습니다. 관계가 어떻게 되세요? 서연은 그 질문에 목이 막혔습니다. 남이라고 잘라낸 말이 여기까지 따라왔습니다. 서연은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증여 서류와 보험증권, 그리고 손편지. 손편지를 가장 위에 올렸습니다. 마치 편지가 신분증이라도 되는 것처럼요. 직원은 서류를 보고 잠깐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리고 말투가 달라졌습니다. 사람은 종이를 보면 태도를 바꾸지요. 접수대 옆 안내판에는 진료가 이름이 줄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서연은 글자를 읽을 힘이 없었습니다. 대신 손에 쥔 봉투에 도장 자국만 보였습니다. 붉은 원이 손바닥에까지 비치는 것 같았습니다. 간호사가 다가와 팔찌를 건넸습니다. 성함 확인할게요. 서연은 이름을 말하며 목이 갈라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팔찌가 손목에 채워지는 순간 서연은 처음으로 보호자가 됐다는 걸 느꼈습니다. 남이 아니라 책임지는 사람. 그 사실이 무겁고도 따뜻했습니다. 서연은 복도를 달렸습니다. 바퀴 달린 침대가 지나가고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복도 끝 문 앞에서 서연은 멈췄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명자가 보였습니다.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이 작아 보였습니다. 그 사람은 늘 크게 보였는데 오늘은 작았습니다. 명자의 손에는 링거가 꽂혀 있었습니다. 그 손등은 푸르스름했고 손마디는 여전히 굵었습니다. 서연은 그 손을 보자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졌습니다. 그 손이 자신을 밀어내던 손이었지요. 하지만 동시에 자신을 살리려고 매듭을 묶던 손이기도 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잠깐 위험했습니다. 너무 무리하셨어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서연의 눈은 명자의 얼굴에만 붙어 있었습니다. 서연은 침대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명자는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눈꺼풀이 무거워 보였습니다. 서연은 조심스럽게 명자의 손가락 끝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그 차가움에 서연은 더 단단히 잡았습니다. 따뜻해지길 바라면서요. 서연의 주머니에서 편지가 다시 만져졌습니다. 종이의 촉감이 손바닥을 찔렀습니다. 서연은 속삭였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했어요? 말끝이 떨렸습니다. 명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 대신 눈가가 아주 조금 젖었습니다. 그 젖음이 명자의 평생이었습니다. 서연은 그 젖음을 보고 더 이상 오해를 붙잡지 못했습니다. 오해는 쉬웠지만 진실은 무거웠습니다. 그러나 무거운 진실이 서연을 살렸습니다. 보따리 매듭이 풀리며 서연의 숨도 같이 풀렸으니까요. 그리고 그 순간 서연은 알았습니다. 명자가 던진 건 보따리가 아니라 자기 삶을 통째로 내던진 마지막 약속이었다는 것을요. 병원 복도는 늘 똑같은 냄새가 났습니다. 소독약 냄새에 김 빠진 커피 냄새가 섞여 사람의 숨을 마르게 했지요. 서연은 접수대 앞에서 한 번 더 서류 봉투를 꼭 쥐었습니다. 종이 모서리가 손바닥을 찔렀습니다. 그 찌름이 이건 꿈이 아니다 하고 확인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병실 문 앞에서 발이 잠깐 멈췄습니다. 문틈으로 기계 소리가 들렸습니다. 규칙적으로 울리는 삑삑. 사람 심장이 타인의 귀에까지 들리는 소리였습니다. 서연이 손잡이를 잡는 순간 뒤에서 발소리가 빨라졌습니다. 바닥을 긁는 듯한 구두 소리. 서연은 그 소리를 듣고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면 무너질까 봐요. 너 여기 있었냐? 남편의 목소리였습니다. 낮고 단단한 척했지만 끝이 불안하게 갈라져 있었습니다. 서연은 병실 문을 등으로 막았습니다.
막는다고 막아지는 게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요. 남편은 서연의 손에 들린 봉투를 받습니다. 서류 봉투가 아니라 돈 봉투라도 되는 듯 눈이 먼저 달라졌지요. 엄마가 쓰러졌으면 지금 그게 중요해? 집 문서 그거 맞지? 내가 들은 게 있어. 서연은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말을 고르는 동안 목이 따끔했습니다. 내가 들은 건 늘 반쪽이었어. 그리고 지금은 문서가 아니라 사람이 누워 있어. 남편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 웃음이 벽에 부딪혀 다시 튀었습니다. 복도 끝에서 누군가 고개를 내밀었다가 곧 숨었습니다. 남의 집 사정은 언제나 구경거리였지요. 그때 또 다른 소리가 섞여 들어왔습니다. 서류철 넘기는 소리, 종이 팔락이는 소리. 서연은 고개를 들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추심원들이었습니다. 병원까지 따라온 사람들의 눈빛은 눈보다 차가웠습니다. 여기 맞네요. 연락이 계속 안 되더니 이쪽으로 빠졌네. 서류 정리해야죠. 보호자면 얘기 좀 합시다. 남편이 그 말에 반색하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연은 그 끄덕임을 보고 속이 뒤집혔습니다. 그는 늘 누군가 뒤에 숨을 때만 똑바로 서는 사람이었습니다. 서연은 봉투를 가슴 쪽으로 끌어당겼습니다. 종이가 구겨지며 작은 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가 이상하게 크게 들렸습니다. 복도 공기가 팽팽해졌습니다. 이건 내 얘기 아니야. 그리고 너희랑도 상관없어. 서연이 말하자 남편이 한 발 더 다가왔습니다. 손이 봉투 쪽으로 뻗었습니다. 서연은 반사적으로 손목을 뒤로 숨겼습니다. 그 순간 병실 안에서 약한 기침 소리가 났습니다. 기침은 약했지만 이상하게도 사람들을 멈추게 했습니다. 문틈 사이로 낮고 쉰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그만들 해라. 문이 조금 열렸습니다. 명자가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환자복이 어깨에서 흘러내렸고 링거줄이 흔들렸습니다. 간호사가 서둘러 다가가 손을 받쳤습니다. 명자의 시선이 복도를 훑었습니다. 서연을 받고 남편을 받고 추심원들을 봤습니다. 그 눈빛은 병든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평생 장터 바닥에서 사람을 견뎌낸 눈빛이었습니다. 명자가 숨을 한번 고르고 말했습니다. 짧게 도장 찍듯이요. 며느리 건드리지 마. 이제 남 아니다. 복도가 조용해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떠들던 말들이 마치 입안에서 얼어붙은 듯 멈췄습니다.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지금 무슨 소리야? 그 집은 내 집이잖아. 명자는 고개를 아주 조금 기울였습니다. 그 기울임이 너 아직도 모르냐 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내 집 아니야. 내가 빚으로 물어뜯은 집이야. 그 집은 내가 정리했다. 추심원이 끼어들었습니다. 서류철을 펼치며 말끝을 세웠습니다. 정리했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채무가 남아있으면. 명자가 손을 들어 말을 끊었습니다. 손등이 푸르스름한데도 손동작은 또렷했습니다. 서류는 며느리가 들고 있다. 필요하면 변호사 부르면 된다. 간호사가 놀란 얼굴로 무리하시면 안 된다고 했지만 명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리라는 말을 평생 들으며 살아온 사람처럼요. 무리하고도 버텨야 하는 날이 있다는 걸 아는 얼굴이었습니다. 명자는 서연을 봤습니다. 이번엔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눈을 마주치자 서연의 목이 한번 크게 떨렸습니다. 명자는 아주 작게 말했습니다. 남들에겐 안 들릴 만큼 작은 목소리로요. 봉투 봤냐?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끄덕이는 순간 참아둔 눈물이 눈가에 붙었다가 떨어졌습니다. 명자는 그 눈물을 보자마자 눈꺼풀을 한번 깊게 감았다 떴습니다. 그게 명자의 사과였습니다.
길게 말하면 무너질까봐 눈으로만 하는 사과요. 남편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엄마, 그럼 난 뭐가 되는데? 내가 가족인데. 명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에 처음으로 목소리에 쇳소리가 섞였습니다. 가족은 먹여 살리는 사람이다. 빚으로 숨막히게 하는 건 가족 아니다. 추심원들이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습니다. 남편은 얼굴이 붉어졌다가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서연은 그 얼굴을 보면서도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말을 하면 다시 오해가 끼어들까 봐요. 이 순간은 종이와 사실로 끝내야 했습니다. 서연은 봉투를 열어 가장 위의 서류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종이를 떨어뜨리진 않았습니다. 종이에는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연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추심원이 종이를 보더니 잠깐 멈칫했습니다. 태도가 달라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종이를 보고 물러서는 소리요. 이건 이전됐네요. 절차는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남편이 종이를 낚아채려 했습니다. 서연은 한 걸음 뒤로 물러났습니다. 명자가 낮게 말했습니다. 손 떼면 신고한다. 나 오늘 여기서 끝낼 거다. 명자는 간호사의 부축을 받으며 침대 가장자리에 앉았습니다. 숨을 한 번 들이켜고 한 번 내쉬었습니다. 그리고는 복도에 있는 모든 사람을 향해 말했습니다. 저놈 빚은 저놈이 갚아. 며느리랑 아이는 이제 내 쪽이다. 내가 욕먹고 내가 책임진다. 그 말이 끝나자 병실 안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차갑던 공기가 조금 풀렸습니다. 서연은 그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바닥을 밟고 있던 발끝이 아주 조금 따뜻해지는 느낌이었지요. 남편은 더 말하지 못했습니다. 말을 해도 이길 수 없는 날이 있다는 걸 그도 알았을 것입니다. 그는 이를 악물고 돌아섰습니다. 문득 그 뒷모습이 작아 보였습니다. 큰 소리로 사람을 누르던 사람이 사실은 늘 빈 사람처럼요. 추심원들도 서류처를 정리하며 물러났습니다. 추가 확인 후 연락하겠다는 말만 남기고요. 그 말은 위협이 아니라 이제는 절차가 된 말이었습니다. 위협이 절차로 바뀌는 순간 사람은 살 길이 생깁니다. 복도에 남은 건 서연과 명자뿐이었습니다. 간호사가 커튼을 치고 조용히 나갔습니다. 기계 소리만 다시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명자는 서연의 손을 한 번 잡았습니다. 손이 차가웠습니다. 서연은 그 손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손이 따뜻해지기까지 오래 걸릴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놓지 않았습니다. 명자는 힘겹게 웃는 흉내를 냈습니다. 웃음은 안 나왔고 대신 숨이 길게 새었습니다. 밥 먹었냐?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자 명자가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줄 알았다는 듯이요. 며칠 뒤 집으로 돌아온 날 부엌에는 김이 올랐습니다. 밥솥 뚜껑을 여니 하얀 김이 얼굴을 덮었습니다. 그 김이 눈물 냄새를 조금 씻어냈습니다. 명자는 의자에 앉아 말없이 밥을 퍼담았습니다. 손목이 아직 약해 보였지만 숟가락은 단단했습니다. 서연은 그 모습을 보며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이 사람은 사과를 말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 밥으로 하는 사람이었다는 걸요. 아이도 식탁에 앉았습니다. 밥그릇에 김을 올리고 조심스럽게 한 입을 먹었습니다. 그 작은 입이 움직일 때마다 부엌이 조금씩 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명자는 김치 한 조각을 아이 그릇에 올려주고 서연 그릇에도 올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짧게 말했습니다. 추워도 손은 따뜻하게 해. 서연은 그 말에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답 대신 숟가락을 쥐었습니다. 밥 한 술이 목을 타고 내려가자 가슴이 먼저 풀렸습니다.
서연은 그때서야 숨이 제대로 들어오는 걸 느꼈습니다. 식탁 한쪽에는 낡은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사진 옆에 오늘 찍은 사진이 조용히 놓였습니다. 종이는 새 것인데 표정은 아직 조심스러웠습니다. 조심스러워도 괜찮았습니다. 사람은 천천히 따뜻해지니까요. 그 집 부엌에는 다시 김이 올랐습니다. 사람을 내쫓던 손이 결국 사람을 살렸습니다. 그리고 그 매듭은 풀렸습니다. 풀린 자리에서 밥 냄새가 났습니다.